여러분, 자,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시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현대시, 고전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소설하고 시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렵냐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소설이 훨씬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시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둘 다 어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즉 출제 그 유형을 알면 훨씬 쉬워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다 이렇게 모두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소설에 대한 첫 시간인데 소설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하겠죠. 첫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서술상의 특징이 뭐냐? 서술을 누가 할까요? 시에서는 시의 화자가 시를 그려나가죠.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데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하죠. 자, 이 서술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술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서술자가 해요. 자, 서술자라는 거는 이렇게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나는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는, 그 여자는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술자 하면 시점이 결정이 되는데 시점은 두 가지잖아요. 1인칭 아니면 몇 인칭? 3인칭이죠. 1인칭은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3인칭은 그는 혹은 그녀는 뭐 그것은 심지어는 뭐 동물들을 다루면은 호랑이는 강아지는 뭐 이렇게 다 나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 1인칭도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자의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3인칭도 주인공 시점처럼 이거는 말은 칭호는 다르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비슷하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3인칭도 역시 1인칭처럼 관찰자가 있겠죠. 작가, 관찰자 시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주인공,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조금 이따가 할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이 서술하는 방식하고도 많이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해두고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다시 가면 서술을 하는 건 서술자인데 서술하고 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서술과 묘사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서술자가 하는 거고요. 누구의 몫이냐? 서술자. 대화는 극중인물. 극중인물이라는 거는 소설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간의 대화죠. 이거는 작품 속의 인물들. 자, 서술은 말 그대로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인물, 사건, 배경 이걸 토대로 해서 서술자가 이끌어가 주는 겁니다. 1인칭으로 이끌어가든 3인칭으로 이끌어가든 묘사라고 하는 거는 자 묘사라는 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눈에 확 보이게끔 글만 읽어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서술이 그냥 인물 사건 배경을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 남자는 바쁜 걸음으로 학교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서술입니다. 직접. 그런데 묘사는 좀 다른 게 그 남자는 바쁜 걸음으로 대머리를 어루만지며 뭐 풀어진 그 양복 단추를 채우고 허둥지둥거리며 버스로 향해 뛰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사가 좀 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리얼한 느낌이 들죠. 실감이 나게 해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화는 등장인물들끼리 하는 말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결국은 여기서 간접적인 제시다, 직접적인 제시다 나오는데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심리 및 태도를 이따가 좀 이따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뭘까요?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찾는다면 시험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물이 어떤 면이 중요하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인물이 어떤 심리이냐, 어떤 성격이냐, 그 사람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런 거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시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마찬가지냐면 모르는 지문들이 대다수가 출제가 돼요. 당황을 하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 이거 전혀 처음 보는 거네. 그러면 뭐부터 찾아라? 인물부터 찾아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거나 묘사해 주는 부분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끼리 대화하는 부분도 참고하면서 사건이 벌어져가는 그런 걸 보겠죠. 보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인물의 그 행동의 반응이라든가 태도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인물의 성격, 심리 및 태도.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설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것은 인물을 잘 중심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인물이 나왔다. 만약에 한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느냐면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영희가 나오고 순이가 나오고 철수가 나오고 하면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혹은 서술자가 뭐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뒤 흐름을 보면서 그 인물이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어떤 성격이겠다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서술자가 그 서술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제시를 해주는 방법.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보듯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럼 직접적이다 하면은 서술자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그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만약에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화가 나 있다. 그런 거를 독자가 굳이 상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서술자가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엔 더 이상 상상력이 개입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대화나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 대화나 행동. 누구의? 등장인물의. 두 사람이 만약에 대화하는 식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해? 하더니 부르르 떨며 뛰어나갔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대화도 들어가고 행동도 들어가죠. 아, 둘이 지금 갈등이 있구나.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대화를 통해서 화가 났구나. A하고 B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좀 전에 화가 나서 나간 사람이 B라면은 그 B에 대해서만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B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간접적인 제시인데 그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방식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주요 인물이니 부수적 인물이니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주동 인물 하면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작품에서 주인공이 주동 인물. 그럼 반동 인물은 뭐야? 반동 분자다 그러면 무조건 막 태클 걸고 이렇게 막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동 인물에 대해서 항상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사람이야. 항상 태클을 걸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반동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소설에는. 물론 아예 나타나지 않는 소설도 간혹 있어.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도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맛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입에서 맛있으려면 조미료가 좀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갈등이라는 그 요소가 어떤 그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지문을 하나를 분석하면서 문제에 딸려있는 문제를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문을 보세요. 서술상의 특징과 인물의 성격, 심리 및 태도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제인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죠. 그의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 김영현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소설이라는 거는 워낙에 긴 작품이잖아. 시하고 달리. 긴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나왔겠죠. 한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읽어보기 전에 이 작품의 배경을 좀 알아보시면 80년대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도 사실은 제목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는 제목이 거의 사람의 얼굴처럼 중요하다고 했지만 소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어떤 앞으로의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어떤 방향을 이 글의 그 스토리를 결정해주는 그런 단서는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상징성을 띈 그런 단어도 있고요. 그의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 80년대는 독재 정권이었어요.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동인물이 되겠죠. 그 사람이 주동인물이 되고 그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도 나오고 그의 아내도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니까 1인칭인데 내가 그런 가족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읽으면서.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궁금해하는 모습이죠. 이빨 신인 사이다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밀감 껍질을 벗기면서 그의 아내의 동그라미 하세요. 재차 물었다. 아파트 들어오는 저 입구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나 씨를 붙잡았어요. 이나 씨는 그의 아내의 남편이겠죠. 이 글이 아마 주인공일 겁니다. 막 소리를 치대요. 이나 씨가요. 난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지요. 3층 계단을 어떻게 내려갔는지 몰라요. 자, 지금 줄쳐 있는 부분은 어떤 인물의 상태를 알 수 있냐면은 매우 놀란 상태라는 거죠. 그게 몇 시쯤입니까? 나는 형사처럼 물었다. 나는 이 글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오후 2시일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하고 어머니 또 하나 출연한 사람이죠. 동그라미. 옷을 갈아입고 나갔으니까 한 놈은 이나 씨 혁대뒤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잠바 목 부분을 비틀어 잡고 있었고 아주 험한 상황이죠. 이런 거는 묘사에 가깝죠. 대화이지만 묘사를 지금 잘 이용한 부분이야. 눈에 마치 보이듯이 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놈은 팔을 비틀며 근처에 서 있던 검은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대요. 이나 씨는 계속 소리를 질러 쌌고 그 통에 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팔을 비틀고 가던 사내가 그 구두를 집어들고는 이나 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그의 아내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어리 반은 쑥 빠져 있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주인공에게 닥쳤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뭐다 내 탓이여. 이 몹쓸 애미 탓이란 말이여. 그의 어머니가 그 이나라는 사람 어머니죠. 꺼져가는 목소리로 듣기 싫은 넋두리를 또 하기 시작했다. 다 내 탓이여. 옛날 그 할머니들의 그 버전이죠.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들이 불행해졌어. 불행해진 것을 자기 탓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자책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건성으로 밀감속을 씹었다. 나는 관찰자이고 그래도 이 가족이랑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즉 이 글을 쓴 김영현이가 이런 가족을 실제로 알아서 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가상의 인물이야. 나 역시 그냥 작가가 설정해 놓은 서술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밀감 속을 씹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는 척하는 그 이유가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일부러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발톱에 걸려, 이게 시대의 아픔이죠. 상실되는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나는 언젠가 시골에서 갈가마귀의 병아리가 채어가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미닭이 자신도 혼이 쏙 빠져있는 주제면서도 푸드득거리며 길가마귀를 향해 날아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건 이제 뭐를 말하겠어요? 즉 서술자가 과거 회상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작중의 어머니와 그 아내는 어떤 심정이다. 시의 화자의 심정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공부했듯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절박하다. 절박이라는 건 아주 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내들이 어디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럴 틈이 없었지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벌써 차가 떠나고 있었으니까. 물론 영장 제시도 없었고, 자, 미음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영장이라는 거는 경찰서에서 와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는 그 절차를 생략을 하고 끌려갔다. 이거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묻고 나서 내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무르나 만화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침착합시다. 어머님도 힘을 내시고요. 아, 설마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즉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간 거다라고 이해가 되죠. 뭐 길에서 불안당을 만나고 깡패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봉변을 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대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는데 그런 투의 말이 그들에게 하등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도 뻔히 알고 있었다. 내일 한번 다시 찾아보죠. 자, 다들 눈 좀 붙입시다. 이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천연덕스러워져야 한다니까요. 나는 어머니와 그의 아내를 달래어 잠을 자도록 한 다음 평소에 그의 어머니가 쓰던 작은 방으로 가서 옷을 벗고 누웠다. 먼 데서 흘러온 불빛이 창문을 뿌옇게 통과하여 벽에 비뚤어진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신경 써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나하고 그 주인공하고는 절친한 관계인 것 같죠? 피로가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쉽사리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려가는 바람 소리가 가끔 덜커덩거리며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 누워있는 느낌에 잠겼는데 그 느낌은 0.7평의 좁은 감옥소에서 자다가 문득 혼자 눈을 떴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좀 보시면 나는부터 느낌이었다까지. 여기서는 나라는 서술자의 감정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소설이지만 비유가 잘 돼 있고 어떤 심정을 말하는 거냐면 그 가족의 그 아픔을, 그 놀람과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잠을 막 드르렁 자고 편하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건데 자기도 그렇게 좁은 감옥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그 상상만 해도 좀 비참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현실,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작품을 하나를 분석을 해봤어요.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주제는 뭘까? 부당한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고통? 한 가족의 고통입니다.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문제를 봅시다.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서술상의 특징하면은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을 했느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답이 3번이 됩니다. 담담한 태도가 아니죠. 지금 서술자는 이 가족의 불행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까 맨 마지막 문장에 특히 잘 드러나죠.
그 감옥에서 눈을 떴을 때 기분이다. 그런 거는 자기 이야기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 2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이 딱 보니까 금방 나오겠네. 4번이죠. 친구의 불행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러 그냥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그런 심리 있잖아요. 뭔가 일이 꼬였을 때 뭐 어떻게 막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러고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런 때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려면, 특히 소설을 잘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심리 파악이 빠른 사람이 소설을 잘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친구의 불행을 너무나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애써 외면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는 작품 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을 공부할 거예요. 동백꽃 하면은 이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의 필독해야 될 작품이기도 하고요. 현대 소설을 보면은 물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백꽃 하면 여기서는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그 전에 그 작품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배경을 일단 보세요. 어느 소설이나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이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1930년대예요. 우리나라죠, 물론. 1930년대 하면 일제강점기인데 이 소설 자체가 김유정의 작품이야.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속적인 거, 토속이라는 건 시골적인 거잖아. 서울이 아니라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고 같은 통하는 말이고요. 해학적인 작품이 많아요. 해학이라는 거는 웃긴다는 거죠. 좀 재밌게 썼어요.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골 마을에서 벌어졌어. 배경이 도시가 아닌 산골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이 추측을 해본 건데 순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각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순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이제 어떤 남자아이야. 남자아이인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제는 산골 마을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다. 나하고 여기 나오는 그 여자아이하고 계집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이하고 나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가는 참 다양하잖아. 사랑의 방식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얼굴이 다른 만큼. 순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여자애가 남자애를 더 많이 좋아해. 처음에 남자애는 여자의 마음조차도 모르잖아. 점순이죠, 이름이. 점순이의 마음을 아예 알지도 못해. 그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유치원 때가 됐든 뭐 초등학교 때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막 이렇게, 특히 짓궂게 남자애들을 남학생들 여학생 말 쿡쿡 괴롭히잖아. 일부러 관심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나 좋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알면 다행인데 그게 날 귀찮게 굴어? 막 이렇게 나가면은 서로가 이 소통이 안 되죠. 그런 모든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게 뭐냐면은 동백꽃이야. 제목. 동백꽃이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동백꽃에 파묻히면서 둘이 쓰러지면서 이제 엔딩이 되는데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동백꽃이 상징하는 거가 뭘까? 사랑이야, 사랑, 결국은. 물론 꽃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느낌이 긍정적인 느낌, 어떤 아름다운 느낌이기도 하지만 여기선 특별히 사랑을 상징하고요. 소설도 시처럼 뭐가 중요하냐? 나오는 그 단어들 중에 소재들이 일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들. 해 그러면 어때요? 해 그러면은 뭔가 밝은 이미지? 그 다음에 뭐 구름 그러면은 왠지 방해물, 하늘을 가리는 방해물.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가 통한다는 거예요, 소설도.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소설도 문학이기 때문에 같이 통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감자, 여러분 감자 좋아하죠?
특히 이제 그 시골의 감자는 아주 그 싱싱하고 크고 막 이렇겠죠. 감자를 여기서 지금 앞에 이야기 다 빼고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발단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개 부분이에요. 감자는 그 점순이가 즉 주인공 나에게 애정 표현으로 이렇게 너 먹어 이렇게 쭉 줬어. 근데 어떻게 했어? 얘가 안 먹었어.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삐지는 거야. 점순이가 소위 말하면 이제 삐져가지고 막 심술을 부리는 거를 뭐로 표현하는가 봅시다.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저는 점순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없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생이질이 바로 괜히 귀찮게 구는 겁니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게 요새 말하는 작업을 거는 거죠.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 배 앓는 소리를 하니까 내 배 하는 내 뱉는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이게 다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힐끔힐끔 돌아보더니 행주 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턱으로 뭘 내밀었다. 감자겠지. 아직도 더운 김이 휙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뭐 요즘 같으면은 그 남친이나 여친한테 이렇게 선물 줄 게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요즘 뭐 남친 여친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렇게 생일이나 아니면 평소에라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자를 주진 않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배경 자체가 완전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상당한 정성이죠. 네 집엔 이거 없지? 자, 여기 잘 보세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여자애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 신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점순이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야. 즉 점순이네 그 머슴. 응? 머슴이야 머슴. 얘네 아버지가. 근데 점순이는 그 집 주인이야. 그래서 어때요? 나의 부모가 점순이네 부모한테 쩔쩔쩔쩔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지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남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는 이제 지가 그 남자애한테 뭔가 이렇게 흑심을 품은 거지. 흑심이라기보다는 연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분이 상했어. 왜 상했느냐.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모르는 데다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나라는 그 주인공이 그 냉정한 사람이라 그럴까? 그게 아니라 아주 순진한 사람이야. 쑥맥이라고 그러지. 쑥맥. 에이 쑥맥아 그러죠. 그 반대는 이제 발랑 까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쑥맥이야. 순진해. 좋게 말하면. 점순이는 좀 애가 앙큼하고 보면은 영악해. 깜찍한 성격이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니나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끈새끈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제 화가 난 거야 점순이가.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열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 보면서 여학생들을 울리면 안 되죠. 남학생들은. 뭐 물론 뭐 남자 학생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힝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무안해서 그러지.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무안해서.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 마음에는 사실은 나를 염두에 둔 거죠. 점순이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 얼병이라는 건 이제 바보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러 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러니까 좀 성격이 터프한 성격인데도 적극적이잖아. 그 성격이 애정 표현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그러나 얘도 여자아이라는 거지. 연약한 여자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앞에서는.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왜 잡아먹으려고 들까? 그만큼 내 마음을 상대가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여기서 이제 나의 열등감이 드러나죠. 신분의 차이.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지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있죠. 요새는 어떨까? 부동석? 오히려 반대죠. 요즘은. 여러분이 한 17살? 그 정도 비슷하죠. 나이가. 요새는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요즘 했다가는 뭐 어때요? 어디 구석기 시대로 가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지른다는 건 연애를 한다 그런 거죠. 사귄다.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은 갈등이 드러나요. 갈등. 자, 갈등이라는 거는 어느 소설이나 뭐 대부분 있어요. 갈등이 전혀 없는 소설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렇게 크게 두 개죠. 갈등은. 내적인 갈등은 거의 혼자서 끙끙끙끙 하는 거죠. 남하고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느끼는 거죠. 혼자 느끼는 거고 외적은 뭐 자아는 자기 자신이죠. 자아와 자아의 갈등. 그러니까 개인끼리 막 서로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막 서로 싹 트는 거. 그 다음에 자아와 뭐 사회의 갈등도 있고. 사회의 갈등 하면은 뭐 내가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봤다. 이번에 고3인데 너무 못 봤다. 괴롭겠죠. 자아와 더 나아가면 세계도 있겠죠. 세계와의 갈등하면은 어떤 뭐 가치관하고 통하는 거지. 나는 뭐 3차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 어떻다. 이런 어떤 넓게 보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한 개인 대 개인 그런 걸 말하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도 역시 외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이 여자애한테 연정을 품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뭐 얼굴이 안 이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사실 잘 지내도 얘는 불편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화까지 나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오는 죽는 소리를 친다. 닭. 자, 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닭이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서는 닭을 이용을 해서 지금 두 남녀의 그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점순이하고 나의 심리 상태를. 여기서 닭이라는 거는
그 스토리가 보면 마지막에는 내가 점순이의 닭을 죽여버려요. 아예 죽이는 거로 끝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이제 닭 싸움을 이제 막 시키잖아요. 점순의 닭하고 우리 닭하고 막 싸움을 시키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자꾸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닭싸움에서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보복이야, 일종의 보복. 너 두고 보자 이런 건데 점순이는 그게 아니라 애정 표현의 매개체로 여기는 거야, 닭을. 오히려 그러니까 막 사람 관계도 막 싸우다가 친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점순이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막 그런 방법을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점순이는 그 닭을 통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소재라도 한 사람에게는 애정 표현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싸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우리 닭이 막 지다가 그래서 화가 났잖아. 그래서 패자 부활전이 막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나의 닭이 이겨서 아예 뭐 점순의 닭을 죽여버렸어. 그게 결국에는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닭이 죽고 그거 보고 점순이가 막 기가 막혀 하는데 어떻게 해서 둘이 동백꽃으로 팍 쓰러지면서 결말을 이제 맺게 되죠. 그 다음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겠죠. 예, 둘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문을 보시면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올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점순이가 자위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서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화가 났다는 얘기죠. 막 눈이 빨개지는 거.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죄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의도적이긴 하죠. 점순이는 지금 자기 마음을 이제 몰라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순이는 닭싸움을 거는 이유도 뭐냐면 이 남자애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튀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야. 울타리에다가. 애꿎은 울타리에다가.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닭싸움을 통해서 둘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지금 지문은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A, B의 울타리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징성을 잘 보라 그랬죠, 여러분. 상징성. 아까 몇 가지 나왔죠. 감자. 감자는 무슨 상징? 점순이가 먹으라고 쓱 턱 밑에 내밀었어. 열이 막 안 식은 따끈따끈한 거를. 나 너 좋아 이런 의미잖아.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울타리는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단지 단순한 화풀이 대상으로만 이렇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거기는 넘을 수 없는 곳이라는 어떤 금기사항이 되겠죠. 답이 5번입니다. 즉, 그 둘 사이에 점순이와 나의 그 어떤 이렇게 둘이 친해지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굳이 있다면 사회적 계층이 다르다는 거. 그게 아마도 둘 사이를 못 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기억. 생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생이질이 뭐라 그랬죠?
생이질은 한창 바쁠 때 막 귀찮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바쁠 때 귀찮게 굴면 어때요? 뭐 화나잖아. 어? 그게 바로 4번이죠. 그 다음 3번. 나 화자가 점순이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응용 문제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니은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자, 니은 이후로 점순이의 마음,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후회를 거절당하고 나서 좀 청순 가련한 그런 여자아이들처럼 그래 뭐 이렇게 탁 물러나는 점순이가 아니죠. 오히려 욱하는 게 일어나면서 복수심이 생겨. 어? 그래서 닭싸움도 시키고 막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생뚱맞은 그런 지문이 하나 있네. 5번이죠.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고 생각하겠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혀 관계없는, 개념 없는 얘기죠. 1번하고 4번, 1번부터 4번까지는 성격을 말하는 거니까 뭐 벽창호니 곰같이 미련하다, 의문스럽다, 그다음 목석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뭐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을까? 막 천치 같다. 더 심하게 나가면 바보 같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5번은 모아둔 게 많다? 이런 거 상관이 없죠. 더구나 점순이는 신분적으로 볼 때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점순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추리를 해보라는 건데 점순이가 하는 거를 보면은 그 감자를 줄 적에 일단 얘는 나 너 좋아했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야 불쌍한 애야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얘따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하나 먹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그런데 점순이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걸 찾으면 되겠죠. 3번이죠. 날 좀 보소. 이게 민요인데 이 노래가 좀 여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야. 나 이쁘게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문제 5번. 나의 네모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은 바꾸었을 때라고 그랬는데 바뀐 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를 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보기부터 해석을 하고 보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본문하고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죠. 보기부터 보면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자, 그의 부모는 누구의 부모? 원래 원문에서의 나의 부모를 말하지. 남자아이, 나의 부모. 그때 그들을 구해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의대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17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고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 노릇이고 뻔한을 이제 번한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뭘까요? 나는 점순내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는 하고 나오면서 내가 그가 돼버리고 점순이하고 그가 되고 제3의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죠. 즉 1인칭 주인공에서 3인칭 관찰자로 바뀌었네. 그쵸? 처음에는 이제 원래 원문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없겠죠. 1인칭 주인공이었는데 나는 하고 나가니까 1인칭 주인공이었다가 그는 하고 이렇게 내가 그가 돼버린 거야. 3인칭 또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이야. 전지적 작가까지는 아니고 관찰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장르를 바꾸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뭐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고 희곡을 소설로 바꾸고,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적절한 것이 뭘까요? 답이 인칭을 바꿀 때 효과. 1인칭 주인공일 때는 내가 내 얘기하면서 속마음까지 주인공 시점에 특성에 맞게 다 얘기해 주니까 독자가 어떤 같이 거기에 동화되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지. 같이 동화되잖아. 너무 이제 리얼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 되면 그 서술자의 감정은 딱 빼버리고 서술자가 다 설명해 주지 않고 대화와 행동만으로 하잖아. 작중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표현을 하니까 객관성이 높아지죠. 객관성이 높아져. 감정이 막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객관성이 높아져. 좀 냉정하게 떨어져서 보는 입장이니까.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0년 후면 반세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를 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1년만 지나도 세상이, 뭐 1년은커녕 요새는 뭐 한 달만 해도 세상이 확 바뀌잖아. 50년 후면은 이거는 까마득한 미래예요. 모든 게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까지 바뀔까? 복제인간도 생기고, 만약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딱 하나씩 뭐 돈만 주면은 하나씩 만든다,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원래 여러분의 그 성격이나 원래 본성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볼 때 4번이 답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볼 때 점순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쑥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틀린 게, 점순이가 원래 적극적인 아이인데 더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은 안 했을 거라는 말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나의 성격은 소극적인 성격이고 점순이는 적극적이야. 근데 덜 적극적이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점순이 마음조차 모르는 쑥맥이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 했을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답이 4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은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잘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설의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한 가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도 분석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항상 그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그 프린트 뒤에 주요 수능 시사용어와 속담, 고사성어,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주요 어휘, 특히 여러분들은 다 정리가 거기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를 다 프린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특히 소설에서는요, 시하고 달리 산문이기 때문에 어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휘 뜻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어휘를, 주요 어휘들 정리해 놓은 거는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소설에 대해서 또 주요한 그런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